저 여자가 지금 뭘 넣는 거지? 저는 부엌 문틈으로 사돈댁의 손을 똑똑히 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하얀 가루를 제 생강차에 털어넣고 있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집과 땅이 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수십억 원으로 뛸 예정이었어요. 사돈댁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그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감기에 좋은 생강차예요. 제가 정성껏 타드렸어요. 따뜻한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도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때 마침 감기에 걸린 며느리가 기침을 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생강차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아, 타돈댁이 정성껏 타주신 거다. 감기 걸렸으니까 너 마셔라. 그 순간 사돈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찻잔을 빼앗더니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제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 알게 된 진실. 어릴 때부터 알바비까지 빼앗기고 평생 친어머니에게 돈벌이 도구로 이용당해 왔다는 것. 심지어 결혼마저도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주선한 거였다는 것. 자식한테 이용당하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연 이 악독한 사돈댁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저와 며느리는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68세 시어머니가 사돈댁이 자기 생강차에 약 타는 걸 목격하고 그 차를 웃으며 며느리에게 건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를 해치려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따스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콧물이 나고 목이 칼칼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댁 김영숙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영숙은 손에 생강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기 기운 있으시다고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생강차 타드릴게요. 순자는 고맙다며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영숙은 익숙한 듯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영숙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영숙은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영숙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약봉지였어요. 영숙은 그 봉지를 뜯어 하얀 가루를 찻잔에 털어 넣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왜 저런 걸 넣는 거지? 순자는 숨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계속 지켜봤습니다. 영숙은 숟가락으로 차를 저어 가루를 녹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찻잔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발걸음을 돌려 거실로 돌아갔어요.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등골이 서늘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잠시 후 영숙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생강차 타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부엌에서 본 그 손이 지금 찻잔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돈댁. 일부러 이런 걸 챙겨주시고. 순자가 찻잔을 받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 유진이 기침을 하며 들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감기 걸렸어? 유진은 연신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어젯밤부터 열이 나고 목이 너무 아파요. 꽃집 일찍 닫고 왔어요. 유진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친정 어머니를 발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엄마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영숙이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응, 시어머님 감기 걸리셨다고 해서 생강차 타드리러 왔지. 순자는 그 순간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너 감기 심하구나. 이거 마셔라. 순자는 손에 들린 찻잔을 유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돈댁이 정성껏 타주신 거다. 따뜻할 때 마셔. 유진이 고맙다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요? 엄마가 타준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영숙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유진아, 마시지 마. 유진이 찻잔을 입에 대려는 순간 영숙이 달려들었습니다. 영숙은 유진의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어요. 그 바람에 찻잔이 기울어지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생강차가 마루 위로 쏟아졌어요. 유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영숙은 허둥대며 말했어요. 아, 그게 너무 뜨거워서. 유진아, 네가 데일까봐 그랬어.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친정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데일까봐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찻잔을 빼앗아요? 영숙은 연신 손을 내저었어요. 미안.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괜찮지?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휴지를 가져와 바닥에 엎질러진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찻잔 받침에 고인 차까지 꼼꼼하게 휴지로 닦아냈어요. 그리고 그 휴지를 버리지 않고 살짝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유진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순자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오늘 일부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좀 피곤하고 유진이도 아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쉬세요. 영숙은 순자의 눈치를 살폈어요. 아, 네. 그래요, 어머님. 푹 쉬세요. 영숙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지만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영숙이 떠나고 유진도 몸이 안 좋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까 그 휴지를 꺼냈어요. 생강차 얼룩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휴지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꼭 묶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맨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사돈댁이 생강차에 저런 걸 넣었을까? 약봉지에 든 하얀 가루는 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왜 유진이가 마시려 하자 저렇게 당황했을까? 순자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영숙이 집에 왔을 때 대뜸 재산 얘기를 꺼냈었어요. 어머님, 이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세요? 팔고 작은 데로 옮기시는 건 어때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순자는 거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이 보였어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돈댁, 당신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요? 며칠 후 순자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르자 익숙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순자는 반찬을 담아 건네며 인사를 나눴어요. 점심때가 지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상인회장 홍 반장이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홍 반장은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오랜 이웃이었어요. 홍 반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순자는 홍 반장의 심각한 표정에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요, 반장님? 무슨 일 있어요? 홍 반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소문이요? 무슨 소문인데요? 홍 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사돈댁 있잖아요. 김영숙 씨. 그 사람이 요즘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댁이요? 뭘 떠들고 다녀요? 홍 반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순자 씨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해요. 홍 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알아요. 순자 씨가 얼마나 정정하신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홍 반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순자 씨 치매 초기 같다고 하면서 곧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떠들고 다녀요. 순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치매? 요양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영숙이 생강차에 약을 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 반장의 말을 듣고 보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반장님, 그 소문 어디서 들으셨어요? 홍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약국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사돈댁이 약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같은 얘기가 돌더라고요. 순자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영숙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는 뜻이었어요. 홍 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수상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반장님.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홍 반장이 떠나고 순자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숙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순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보험 증서. 그러다가 한 장의 서류에 눈이 멈췄어요.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보내온 안내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안내문을 찬찬히 읽어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살고 있는 이 동리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몇 년 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집과 땅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영숙이 왜 자꾸 재산 얘기를 꺼냈는지, 왜 생강차에 약을 탔는지, 왜 치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영숙은 순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집어넣으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유진을 통해 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식사하셨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응, 했어. 너는? 유진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편하다니? 왜?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걱정이 돼서요. 순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유진아, 나 멀쩡해. 뭘 깜빡깜빡해. 너희 엄마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유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렇죠? 저도 어머니 뵐 때마다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자꾸 걱정하래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이 유진에게까지 손을 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아들 정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정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 건강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정우가 말했어요.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신대요. 요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릴까 하셨어요.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요양원. 결국 영숙이 아들에게까지 접근한 거였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 장모님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머니 위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순자는 속에서 불이 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라. 정우가 돌아간 뒤 순자는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거미줄이 가족 전체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영숙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요양원에 끌려갈지도 몰랐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냉장고 안에 보관해둔 그 휴지가 떠올랐습니다. 생강차가 묻은 그 휴지. 그게 지금 순자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어요.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돈댁, 두고 보자.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순자는 내일 아침 일찍 아들 정우를 불러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오늘 점심때 집에 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정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순자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왔어요. 정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순자는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며칠 전에 사돈댁이 집에 왔었어. 나한테 생강차 타준다고 했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이 어머니 감기 걸리셨다고 생강차 타드리러 간다고 하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날 내가 부엌에서 봤어. 사돈댁이 생강차에 약봉지에서 뭔가를 털어넣는 걸.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날 유진이가 그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사돈댁이 황급히 빼앗아서 바닥에 엎었어. 그때 바닥에 흘린 차를 이 휴지로 닦아서 보관해뒀어. 정우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왜 그런 짓을 해요? 무슨 오해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나도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어. 근데 어제 반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순자는 홍 반장에게 들은 치매 소문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영숙이 동네방네 순자가 치매 초기 같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 곧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 그리고 이 집과 땅이 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땅값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는 것까지. 정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말씀이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 정우야, 이 휴지에 뭐가 묻어 있는지 검사해보자. 그래야 확실해지잖아.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면 유진이는 어떡해요? 유진이 친엄마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근데 진실은 밝혀야 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그날 오후 순자와 정우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사는 비닐봉지에 담긴 휴지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성분 분석을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순자와 정우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와 정우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휴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양보다 많은 양이에요. 순자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면제라고요? 진짜 수면제를 탄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유진이한테도 알려야 해. 이건 유진이도 알아야 할 일이야. 정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유진이한테 얘기해요. 그날 저녁 순자의 집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와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고 유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진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에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순자가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어요. 유진아, 이걸 봐라. 유진이 결과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성분 검출? 이게 뭐예요? 순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며칠 전에 내 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지. 나한테 생강차 타준다고 했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내가 부엌에서 봤어. 내 엄마가 생강차에 약봉지에서 뭔가를 털어넣는 걸. 그리고 네가 그 차를 마시려고 하니까 황급히 빼앗아서 엎었잖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수면제였다는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닥에 흘린 차를 휴지로 닦아서 검사했더니 수면제가 나왔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래요? 어머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나도 믿기 싫어.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우리 집 재산 때문인 것 같아. 이동리가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거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일어나 문을 열자 영숙이 서 있었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모여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영숙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멈칫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정우가 영숙 앞에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장모님, 이게 뭔지 아세요? 영숙은 결과지를 흘끗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뭔데? 정우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장모님이 어머니한테 타준 생강차에서 수면제가 나왔어요. 왜 생강차에 수면제를 넣으셨어요? 영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거 조작 아니야? 누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나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날 내가 다 봤어요. 부엌에서 약봉지 꺼내서 차에 넣는 거. 영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뭘 봤다는 거야?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야.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잖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기억력 멀쩡해요. 그리고 사돈댁이 동네방네 내가 치매 걸렸다고 떠들고 다닌 것도 다 알아요.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궁지에 몰린 거였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야? 어머니한테 정말 그런 짓 한 거야? 영숙은 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꿨어요. 그래, 내가 했어. 어쩔 건데. 영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영숙이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유진아.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었어.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영숙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뭣도 모르지. 내가 널 왜 이 집에 시집 보냈는지 알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 영숙이 도끼를 품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재산이 탐나서 그랬어. 내 시어머니 재산 좀 빼오라고 널 여기 시집 보낸 거야. 유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게 무슨... 영숙이 계속 쏟아냈습니다. 넌 어릴 때부터 돈벌이밖에 더 했어? 고등학교 때 알바비도 내가 다 가져갔잖아. 대학 등록금도 네가 벌어서 낸 거잖아. 넌 원래 그런 애야. 유진의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유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5해를 살면서 처음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친어머니에게 돈벌이 도구였다는 것. 결혼마저도 재산을 노리고 주선한 것이었다는 것. 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정우가 아내를 껴안으며 영숙을 노려봤어요. 장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유진이가 딸이에요, 딸.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면 뭐 어때? 딸도 쓸모가 있어야지. 순자가 영숙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돈댁, 당장 나가요.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요. 영숙이 순자를 노려봤어요. 뭐, 나한테 나가라고? 순자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요, 나가요. 지금 당장.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유진이는 끝까지 내 딸이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영숙은 악다구니를 쓰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유진은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눈을 떴지만 유진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밤새 울었던 거였어요. 순자는 문을 두드려 볼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지금 유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밥을 먹지 않았으니 뭐라도 먹여야 했어요. 죽이 다 끓자 순자는 쟁반에 담아 유진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유진아, 죽 끓였어. 문 앞에 놓을게. 조금이라도 먹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유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놓아둔 죽은 그대로였어요. 순자는 걱정이 되어 다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자도 저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버림받던 그날,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85년 28살의 순자는 친정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댁 살림이 어려워서 친정의 도움을 구하러 갔었죠. 그런데 친정어머니 박말자는 차가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넌 시집간 년이야. 이제 남이란 말이다. 순자는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워요. 박말자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도와줘? 뭘 도와줘? 시집가서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가. 우리 집 재산은 네 오빠들 줄 거야. 넌 한 푼도 생각하지 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딸이에요. 어떻게 그러세요? 박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딸이 뭔 소용이야. 시집가면 끝이야. 다신 오지 마라. 오늘부로 넌 내 딸 아니야. 순자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말자가 소리쳤어요. 뭘 멍하니 앉아있어? 당장 나가. 순자는 친정집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어요.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보따리 하나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순자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 뒤로 친정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순자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순자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어요. 순자는 유진의 방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유진이 얼마나 아플지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순자는 결심한 듯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유진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엄마한테 그런 존재였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알바해서 돈 벌고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근데 그게 다 이용당한 거였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결혼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대요. 저는 뭐예요?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자는 유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나도 그랬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친정어머니한테 버림받았어. 40년 전에.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시집간 년은 남이라고 재산은 한 푼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 대문 밖으로 쫓겨났어. 비 오는 날이었지. 유진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일이.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날 나도 밤새 울었어. 친정어머니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순자가 유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러니까 유진아, 내 마음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유진이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유진의 울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순자가 유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하자. 유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순자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내가 너 엄마 해줄게. 앞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응? 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고마워요. 순자가 유진을 다시 품에 안았어요.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있어. 저녁이 되어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유진아,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유진이는 내 딸이야. 우리 셋이서 힘 합쳐서 사돈댁일 마무리하자. 정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두 분 지킬게요. 정우는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우리 가족, 제가 지키겠습니다. 순자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유진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창문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녁놀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영숙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2주 후 순자와 정우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영숙을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형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정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결과를 기다려보죠.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자. 고소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 달리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어떻게 됐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잘 됐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정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네.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유진이가 손재주가 좋아서 금방 배워. 밥상 위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은 오랜만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집에는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유진은 이제 순자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순자와 정우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임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세상에, 손주가 생기는 거야? 정우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진짜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나 유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정말 고맙다. 순자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도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세 식구가 거실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라니, 내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였어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손주가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며느리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 유진 방에 갖다 줬어요. 유진이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생강을 다려 먹였습니다. 엄마, 너무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유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해. 무리하면 안 돼.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유진은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매일 감동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며칠 후 유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가만히 있으면 미안해요. 시장에 나가서 가게 일 도울게요. 순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 임신했는데 무거운 거 들면 어떡해.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건 안 들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가벼운 것만 할게요.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보기 미안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벼운 것만 해.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집에 가야 해. 네, 엄마. 약속할게요. 다음 날부터 유진은 순자와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순자의 반찬 가게에서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 순자 씨. 며느리분이랑 같이 일하시네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유진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유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사이좋아 보여요. 친모녀 같아. 유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요. 순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착해서 그래요. 상인회장 홍반장이 두 사람을 보며 다가왔어요. 순자 씨, 복 받으셨네요. 저런 며느리 두고.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죠. 홍 반장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시어머니한테 효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좋은 분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보기 힘드니까요. 유진은 친정어머니 영숙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영숙이 몇 번이나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유진은 읽지도 않았어요. 정우에게 유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 사람 연락 다 끊었어. 다신 안 볼 거야.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힘들면 말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 진짜 엄마가 생겼잖아. 어느 맑은 주말, 세 식구는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유진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뱃속 아기도 먹어야지. 정우가 아내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아, 좋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오다니.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어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그래. 유진아, 나도 행복해. 유진이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저 아이들처럼 우리 손주도 여기서 뛰어놀겠지.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기를 순자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가게를 비웠어요. 유진에게 계산대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유진아, 나 잠깐 은행 다녀올게. 30분이면 돼. 유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다녀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순자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였어요. 유진은 혼자서 정신없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계란말이 2팩이요. 저도요. 저기 김치 좀 주세요. 멸치볶음은 안 남았어요? 손님들의 주문이 쏟아졌어요. 유진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말했어요. 아가씨, 저기 뒤에 김치통 좀 가져다 줘요. 앞에 거 다 떨어졌잖아. 유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커다란 김치통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지만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김치통을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김치통을 앞쪽으로 옮겼어요. 그 순간 배 아래쪽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 배를 움켜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유진아, 손님 많았어?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점심때라 좀 바빴어요. 근데 다 했어요. 순자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뒤쪽 선반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김치통 네가 옮긴 거야? 유진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아, 무거운 거 들지 말랬잖아. 임신했는데 왜 그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고 됐어. 앞으로는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마. 알았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죄송해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걱정이 됐지만 유진이 괜찮다고 하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피곤하다면서요. 순자는 미역국을 끓여서 유진 방에 가져다 줬습니다. 유진아, 미역국 먹어. 기운 차려야지. 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조금 이따 먹을게요. 순자는 찜찜한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순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순자가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갔어요. 유진의 몸을 일으키려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에, 안 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피가 나요. 빨리 와주세요. 순자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정우야,
유진이가 쓰러졌어. 빨리 병원으로 와.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유진을 들것에 실었어요. 순자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순자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유진아,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유진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안으로 실려 들어갔어요. 순자는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얼마 후 정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유진이 어때요? 순자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몰라. 의사 선생님이 보고 있어. 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순자와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유진이 어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유산 위기 상태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산이요? 아이가 위험한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는요? 유진이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산모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가게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우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유진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유진은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순자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유진아, 제발 눈 떠. 제발. 순자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우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내 딸이 어디 있어? 유진이 어디 있냐고.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이 병원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영숙이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진이 어디 있어? 내 딸이 쓰러졌다며. 정우가 영숙 앞을 가로막았어요.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 유진이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영숙은 정우를 밀치고 중환자실로 가려 했어요. 정우가 영숙을 막아섰습니다. 장모님은 오실 자격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숙이 눈을 부라렸어요. 뭐? 자격이 없어? 내가 낳은 딸이야.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영숙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돈댁, 유진이한테 평생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영숙이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뭐?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용만 하고 돈만 빼앗고 결혼까지 재산 보고 시킨 사람이 지금 와서 엄마예요?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도 낳아준 엄마야. 피는 못 속인다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진짜 엄마는 자식 이용 안 해요. 영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할망구가. 영숙이 순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들이 영숙을 붙잡았어요. 영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내 딸 보러 온 거야. 보안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릅니다. 나가주세요. 영숙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유진이는 내 딸이야.
끝까지 내 딸이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어요. 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유진이만 살아나면 돼. 순자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저 문 안에서 유진이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우리 유진이 살려주세요. 사흘간의 고비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유진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우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담당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순자와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안정을 찾았어요. 순자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면회 가능해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유진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순자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시어머니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엄마, 저 살았어요. 순자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살았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지켜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순자가 유진의 이마에 얼굴을 묻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잘 챙길게.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정우가 아내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생했어. 이제 푹 쉬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 퇴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집에서 극진히 돌봤어요. 유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진아, 누워있어. 내가 다 할게. 엄마, 저 좀 움직여도 돼요. 답답해요.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 유진은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친정어머니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자 씨, 김영숙 씨에게 출석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에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영숙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숙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몇 년 전 다른 노인에게도 수면제를 먹여서 금품을 빼돌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어요. 영숙은 그 할머니에게 접근해서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재산을 빼앗은 거였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영숙을 상해미수, 사기, 그리고 유사수법 연쇄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정우, 그리고 유진이 함께 법원에 갔어요. 유진은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석에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영숙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어요. 순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려 한 것, 동네에 치매 소문을 퍼뜨린 것, 과거에도 다른 노인에게 같은 짓을 한 것,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반론을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재판 막바지 영숙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숙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못했어. 알아. 다 알아.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오열했어요. 유진아,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영숙을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영숙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영숙은 끌려가면서도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유진아, 엄마야. 한 번만 봐줘. 유진은 끝까지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법정 밖으로 멀어져 갔어요.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유진의 어깨를 감쌌어요. 유진아, 괜찮아. 다 끝났어. 유진이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순자가 유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잘 참았어.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우리만 보고 살자. 응? 법원을 나서며 유진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유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한테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진짜 엄마는 엄마 한 분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 유진이 넌 내 딸이야. 순자는 며느리를 품에 안았어요. 정우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앞으로는 행복만 남았다고. 5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유진의 배는 많이 불러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며느리 곁을 지키며 출산 준비를 했어요. 아기 옷도 사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방도 깨끗이 꾸몄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유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통이 왔구나. 정우야, 일어나. 정우가 허둥지둥 일어나 차를 빼왔어요.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유진은 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순자와 정우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화난 얼굴로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내아이. 손주가 태어났어. 정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어머니, 저 아빠 됐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나왔습니다. 순자에게 아기를 건넸어요. 할머니, 손주 안아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조그만 얼굴이 너무나 예뻤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가야, 할머니다. 순자는 아기의 조그만 손을 만졌어요. 아기가 순자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꼭 행복하게 키울 거야. 정우가 어머니 옆에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우리 아들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얼마 후 유진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안고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은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예쁘죠? 순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너무 예뻐. 고생했어, 유진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이 아이한테 진짜 엄마가 될게요. 순자가 며느리의 이마를 쓸어넘겼어요. 그래,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내가 보장해.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사랑해. 유진이 남편에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사랑해. 병실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100일이 되던 날 순자의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홍 반장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손주 100일이라면서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잔치상이었어요. 유진이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아기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 아기가 너무 예쁘네. 엄마 닮았어요. 눈이 똑같아.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홍 반장이 순자에게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걱정 없이 손주 보며 사시겠네요. 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 유진이 덕이에요. 좋은 며느리 둬서 제가 복 받은 거죠. 유진이 시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 쓴 순자는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늘 100일 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와 유진, 정우, 그리고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봉투에 함께 넣고 봉투를 봉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주소를 적었어요. 교도소 주소였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 있는 영숙에게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먼저 사진을 보았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자가 그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영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돈댁 유진이는 건강해요. 손주도 잘 자라고 있어요. 남은 시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어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딸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영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회한의 눈물이었어요. 같은 시각 순자의 집 마당에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아기를 안고 햇살 아래 서 있었어요. 아기가 햇살을 받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순자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유진에게 다가가 손주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왔어. 아기가 순자를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유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해. 정우가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뭐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해서 서 있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순자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유진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마당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둥실 떠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행복이 찾아왔어요. 박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을 버텨낸 나무가 봄에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순자와 유진은 시련 끝에 피보다 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사돈댁이 생강차에 수면제를 타고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이야기에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노인재산 탈취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경제 범죄 중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30%를 넘는다고 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개발지역 지정 같은 중요한 정보는 스스로 확인하세요. 누군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순자처럼 휴지 하나라도 보관해 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자와 유진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상처 준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혼자 삼키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와 유진처럼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정말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